네, 이전에는 이제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정의, 그 학생들의 수, 그 다음에 국내외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기본교육과정을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 국내외 사례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적용의 실태를 살펴볼 텐데요.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y를 SMD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 또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정상분포 곡선에서 표준 편차 -2 하위에 있는 아이들을 특수교육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의 전문성 발휘 범위는 이 아랫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을 포함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기초학력보장법의 범위도 이 경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위해서 마련되어진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면 공통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수정 조정을 통해서 -2 표준편차 아래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포함 가능합니다. 기본교육과정이 공통선택교육과정의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중복되어지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기본교육과정이 최중도의 아이들까지도 적용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기본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그 범위의 대상에 포함되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아이들까지들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이 범위에 해당하는 여기 이 부분을 -2 표준편차 이하의 범위를 특수교사가 교사로서의 어떤 교육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교육과정의 교육과 난이도를 좀 살펴보면 공통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이 중다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차별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면 중도중복장애 교수학습 자료는 기본교육과정 1, 2학년군의 어떤 부분, 일부는 중복되면서 이렇게 계열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계열을 가지고 있는 공통 기본 중도중복장애 교수학습 자료, 물론 이제 절대적인 기준, 표준화된 그런 모두가 합의한 자료가 아닌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교수학습 자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1:1 견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튼 우리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 자료로서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시를 한다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교육과정과 중도중복장애 교수학습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학교 수준, 학년 수준, 학급 수준,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교육과정 구성의 기준이나 그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에 의해서 설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니 학교, 학급 모두 70% 이상 기본교육과정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장애 영역에서 지체, 지적장애는 80%, 정서장애 학교에서는 90% 이상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 중도장애인 경우에도 70, 80%,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75%에서 81%, 예, 굉장히 많은 비율이 기본교육과정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적용을 할 때, 기본교육과정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기본교육과정의 타학년군의 교과 내용을 대체해서 하는 그 부분이 전체 응답의 36%, 36.6%, 관련 생활기능 영역 편서 어디서 갖고 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들지만 역시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기능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 중다 수준의 타학년군의 그 수준 낮은 수준의 교과 내용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생활 기능으로 전환해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창체의 자율활동에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것들을 좀 이제 조금 더 면밀히 들어보면 우리가 교육과정의 유형을 중다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같은 내용의 다른 수준, 다른 학년군의 내용 수준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목표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아예 다른 내용의 다른 목표, 예를 들면 창체 시간의 자율활동에 학교 나름의 어떤 것들을 편성해서 이게 운영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지체장애 학교에서 재활운동이라든가, 이거는 기본교육과정에 담겨져 있는, 뭐 선택교과에서는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재활 영역에서, 또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보행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특화되어서 적용이 된다면, 이 기본교육과정의 타학년군의 내용이나 생활 기능적인 것보다는 장애 영역에 맞는 다른 영역의 다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기본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도 자체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의 이용이 다른 교수학습 자료나 타 기관에서 제작한 어떤 사업적인 도구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것보다는 선생님들이 또 가공하거나 새로 제작해서 만드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본교육과정과 국가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런 자료들 역시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이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고달픈 작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이제 교육과정 적용하는 과정이 의사소통은 어떤 것들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 몸짓, 손담, 비도구, 그다음에 도구도 전자도구보다는 비전자도구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학습의 매개가 소통 방법이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몸짓 언어를 사용하는 게 78%, 그 다음에 노테크나 로우테크 수준의 의사소통 책이나 판을 활용하는 것이 약 47% 정도 된다라고 보면, 지금도 뭐 낮은 수준의, 저급한 수준의 어떤 이제 소통 체계들을 우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가운데도 현장에서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국가 수준에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개별 학교의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노고나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책임도 선생님들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심리적 소진, 육체적 소진,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교육 과정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P스케일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탐색해 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교육 과정을 적용을 할 때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교사, 부모 또는 학생 스스로의 어떤 이제 장애물들,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발달연령 가설, 독립수행 가설, 선행기술 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달연령 가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위계적인 발달의 단계들을, 발달의 이정표들을 따라간다. 그러니 아이가 지금 현행 수행 수준이 몇 살, 몇 개월 수준인지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교육과정은 이들에게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을 어떤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독립수행 가설, 무엇을 배웠다면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야 된다. 하지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의 목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를 두고 있지만 도움을 적게 받아가는 것,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마저도 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학습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독립수행, 스스로 독자적으로 해내는 것을 어떤 학습의 결과물로 내놓을 수는 없는 문제다. 또 선행기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곱셈을 배우려면 덧셈을 해야 되고 덧셈을 하려면 수를 해야 돼. 모으기 가르기를 할 수 있어야 덧셈이 되고 그걸 해야 곱셈이 되고 이런 계열로 간다라는 거예요. 2를 알아야 1000을 아는 거지. 하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행 기술이 습득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는 발달연령 가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장애물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경우는 그 자리에서 그 생활에서 그 장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반복시켜 지도하면서 습득할 수 있게끔 또 그 안에서 요청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성취기준,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두고 일반 교육에선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이렇게 획일적인 하나의 목표로 두고 그들이 경쟁에서 누가 먼저 도달하고 누가 많이 도달하고 빠른 시간에 해놨는가 하는 것으로 우열을 나누어서 상중하 점수를 매기지만 우리 학생들은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을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목표를 접근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의 그 모양은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라 별나라 모양일 수도 있고 반달 모양일 수도 있고 그 목표가 지향점과는 약간 방향이 틀어져서 중다 수준의 다른 목표일 수도 있고 아예 다른 활동의 다른 목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 요소 기대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취기준 풀을 만들면서 나누어 놓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풀만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이 1, 2학년 군에서는 여전히 이 아이들의 활동 가능한 범위를 이렇게 가늠해 볼 때 이만큼 확장을 해놨지만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수준의 이런 이제 확장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앞서 필스케일에서 얘기했던 그런 반응성의 중심을 둔 접근 방법 또한 기본교육과정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의 내용들을 얼마만큼 아이들이 어떤 반응의 변화들을 보이느냐, 질적인 변화들을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 요소 기대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사와 동사로 구분하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기술들을 나누는 쪼개는 작업들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단원을 또 하위 중단원을 소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이렇게 점진적인 접근을 해 나가지만 우리는 이 성취 기준을 평가준과 성취 기준으로 쪼개놓고 여기에서 해석 가능한 풀을 가지고 접근해 개별 학생에게 맞는 하나의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접근을 해 나가는데 이때 필요한 것들이 이 학생들이 보이고 있는 비상징적인 의사소통 수행 수준들을 의사소통의 행동들을 이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확장한 접근을 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1, 2학년 9내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다루어서 넣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비상징적인 의사소통 행동들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3학년, 4학년,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반복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행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별 학생에게 맞춰진 평가 성취 기준에 따른 개별 단원의 성취 목표들을 설정하고 나면 그것을 독립 수행했니 아니면 촉구에 의한 접근으로 그것을 수행해냈니 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 방법을 상세화 해볼 수 있는 거죠. 평가의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촉구 수준이 목표 수준으로 들어왔다면 목표는 내용과 수행 방식에 대한 것들로 그런데 이걸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더 지원해줘야 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 더해 주어서 학생들이 수행해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삼았던 목표점과 그걸 도달하는 방식의 어떤 수행 기준들을 첨가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평가 기록에 담아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의사소통의 행동들, 의도를 가지고 보이는 행동들을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대화 상대자의 민감성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앞서 비상징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를 조금 더 상세화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능적인 측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해의 6단계, 6수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6수준을 기능적으로 이들이 표현하는 방식들을 이런 의사소통의 형태 속에서 의도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수학과에서도 보면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위치를 기억하고 가리키는 것으로 또 여기서도 보면 물체와 상대방을 번갈아 쳐다보는 것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변화되는 것으로 머리의 움직임으로 이런 식으로 또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잡아 옮겨서 이런 식의 반응성, 의도성 이런 것을 파악하는 비상징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들을 수행의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이죠. 앞서서도 표에서 보았지만 독립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적으로 수행해낼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촉진의 정도들을 좀 가미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도달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속도가 얼마나 더 빨라졌니, 오류가 얼마나 줄었니, 시간은 얼마나 단축했니, 정확도가 얼마나 높아졌니, 정답률은 얼마나 좋아졌니, 안정성 있게 사용했니 라고 하는 요소들을 가미해서 이전보다 이만큼 성장했어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보다 이만큼 더 해낼 수 있어요. 기준으로 삼은 것만큼 해낼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촉진에 의한 지원입니다. 우리가 신체적, 언어적, 그 다음에 어떤 단서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양적, 질적인 변화들을 우리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지원해서 평가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런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 여기는 이제 과제 분석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체적인 지원을 했니? 신체적인 지원을 했니? 제스처, 몸짓을 썼니? 또는 언어적인 것을 했니? 독립적으로 했니?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P 이런 것들이 이제
버발로 바뀌고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추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 한번 정리된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체적인 신체 촉구가 이제 날짜별로, 회기별로, 횟수별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촉진하는 것의 양적인 변화와 요 각각의 양적인 변화와 또는 질적인 변화, 신체적 촉구에서 언어적 촉구로 거기에서 동작적인 어떤 시범 보이는 것으로도 얘가 충분히 해낼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는 질적인 변화까지도 우리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이제 촉진의 정도만 가지고도 어려운 최중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P스케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에서부터 아주 힐끗힐끗 쳐다보는 간헐적인 관심, 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아이가 다리 흔들던 걸 잠깐 멈추면서 선생님을 쳐다본다든가, 또 일관성 있게 어떤 행동을 보인다든가, 또 활동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 손을 잡아 끌어 선생님의 손을 잡아 끈다든가 하는 이런 반응, 아이의 어떤 반응, 행동의 반응들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건 선생님들만 아는, 그동안 우리가 행동적인 용어로 써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엔 쓸 말이 없지만 얜 분명히 변화됐고 성장했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을 반응성 정도로 반응성 정도의 어떤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를 가지고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교사 효과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 교사 효과, 학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교사가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그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그것은 시간, 수업의 질, 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수업에 할당된 시간표에 배정된 시간, 이것도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할당된 시간 중에 수업을 위해 사용되는 비율, 학생 참여, 학업적인 시간,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측면에서 교육 내용적인 것들도 인지적인 내용의 수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어떤 중복성, 교육과정에도 뭐 여러 교과에서 중복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학생들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번 가르친 것을 그 다음에 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업 도입에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다른 활동에서도 해볼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의 질, 선생님이 얼마나 효과적인, 효과가 검증된 지도법을 사용하느냐, 도구들, 자료들을 활용하느냐, 또 인지적인 기대 수준에 맞게 도전감 있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건 교사의 전문성이랑 아주 절대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되었을 때 학생들이 학습의 성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술들을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의사소통 기술을 지도를 해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행동들도 감소시켜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에게 남들이 보기엔 정말 의미 없고 뭐 너무나 당연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일삼아 가르쳐야 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정말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도리고 가치이고 의미 있는 것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교육 과정 또 평가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습할 수 있게끔 가르치지 못한 교수자의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던 카툰인데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학습하는데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게, 내 수준에 맞게 선생님이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자문을 우리 스스로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선생님들께 전해봅니다. 마지막 맺은말입니다. 최중도 장애,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 교육과정 구성을 할 때 학업적인 거 무시하고 갈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학업적인 거, 또 생활 기능적인 거 균형을 잡아서 교육 목표를 삼고 가야 할 것이고, 그 교육과정 내에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무엇인지 그것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것들이 일반화되어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수업의 과정 속에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돼서 수업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독립적인 수행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촉구 수준을 어떤 방식으로 양적인 질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 기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점검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우리는 연 단위로 가르치지만 그 연 단위의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개인을 완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교육의 연속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담임들이 무엇을 했고 내가 그걸 이어서 어떻게, 어떤 지향점으로 이제 이어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을 가르쳤다면 그 20년 후에는 그래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 많아진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질적으로 향상되고 또 독립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참여할 활동 공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여러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제안을 해주고 접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한 학기 동안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대면 수업을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 또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소 지루할 수도, 또는 또 지금 현실이랑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혹시 이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셔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들 혹시 질의응답이 있다면 질의응답 올려주시면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에 답을 해서 올리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이상으로 한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